새벽 2시 74세 박영수 어르신이 평소처럼 책을 읽다가 갑자기 가슴 깊숙한 곳에서 돌덩이가 내려앉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왼쪽 팔이 무거워지더니 이마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어르신의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쓰러지면 누가 날 찾아줄까? 하지만 박 어르신은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동네 보건소에서 들었던 강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10분 안에 행동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깊게 숨을 고른 뒤 머릿속에 새겨둔 순서대로 차근차근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분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놀랐습니다. 박 어르신의 혈압과 맥박이 예상보다 안정적이었고 의식도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받은 검사 결과 심장 손상은 최소 수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몸백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올해 78세, 평생 5만 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며 수많은 응급 상황을 목격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김정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으면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올바른 대처법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위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지식을 전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몸백서는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만 해도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채널입니다. 심장마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하며 쓰러지는 모습 말이죠. 하지만 현실 속 심장마비는 그보다 훨씬 조용하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혼자 있을 때의 심장마비가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에 따른 생리적 취약성의 증가입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벽이 서서히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 사용한 고무호스가 딱딱해져서 물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죠. 여기에 현대인의 고질병인 고혈압, 당뇨, 높은 콜레스테롤이 겹치면 심장으로 가는 주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심장 자체의 회복력도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20대나 30대였다면 가벼운 심장 부담도 금세 회복되지만 70대 이후에는 같은 정도의 부담도 치명적인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즉시 도움받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4%에 달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의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의 경우 누군가와 함께 있던 환자에 비해 병원 도착까지의 시간이 평균 35분 더 길었고 이로 인한 사망률도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심장마비에서는 매 1분이 생존율을 7%에서 10%까지 좌우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증상에 대한 오판과 대처 지연입니다. 심장마비의 초기 증상은 생각보다 애매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슴 답답함을 소화불량으로, 어깨와 팔의 통증을 오십견이나 근육통으로, 극심한 피로감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착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들은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심각한 증상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참아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참을수록 손상이 누적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넷째, 심리적 부담과 대처 능력의 저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증상을 숨기거나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거나 혼자서 119를 부르는 것조차 망설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면
혼자서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을 진료하며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은 참는 장기가 아닙니다. 참다가 무너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대처법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언제부터 위험 신호를 보낼까요? 심장마비는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는 재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전부터 우리 몸이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은근하고 다른 질병의 증상과 비슷해서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즉시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가슴 중앙의 압박감과 불편함입니다. 가슴 한가운데, 정확히는 명치와 목 사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입니다. 이것은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마치 무거운 돌덩이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듯한 묵직한 압박감입니다. 이 압박감은 보통 15분 이상 지속되며 휴식을 취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간혹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것처럼 느껴져서 소화제를 먹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시간을 허비하면 심장 손상이 더욱 커집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은 속이 더부룩해서 체한 줄 알았다며 소화제를 먹고 하루를 버텼다가 다음 날 아침에야 병원에 오셨는데 이미 상당한 심장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의 확산과 방사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불편함이 다른 부위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로 왼쪽 팔과 어깨로 뻗어나가지만 목, 턱, 등, 심지어 상복부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남성과 여성의 증상 차이입니다. 남성은 주로 왼쪽 팔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반면 여성분들은 턱 통증이나 목 부위의 불편함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70대 김순희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턱이 아파서 치과에 예약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다행히 딸의 권유로 병원에 가보니 심장마비 초기 단계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때 딸이 고집부리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해상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평소에 쉽게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집니다. 마치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기운이 쭉 빠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피로감은 심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온몸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SOS 신호입니다. 하루 이틀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고 며칠간 지속된다면 반드시 심장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작스러운 숨 가쁨과 식은땀입니다.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것입니다. 한여름 에어컨이 켜진 방에서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땀이 흐르고 평상시엔 문제없이 오르던 계단을 오르지 않았는데도 헉헉거리게 됩니다. 이때 나는 땀의 특징은 더위 때문이 아닌 차가운 식은 땀이라는 점입니다. 이마, 목, 겨드랑이 등에서 끈적끈적한 느낌보다는 차갑고 축축한 땀이 나며 심한 경우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많은 양의 땀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입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들고 심한 경우 구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멀미 혹은 저혈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소화제나 두통약을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모두 경험해야만 심장마비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중 2~3가지만 나타나도 충분히 의심하고 즉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한 가지 신호만 나타나도 곧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진단을 받은 분, 당뇨병 환자,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진 분, 흡연 경력이 있는 분, 가족 중 심장병 환자가 있는 분,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심장마비 의심 증상을 느꼈을 때 혼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6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수많은 응급의학 연구와 실제 생존 사례들을 바탕으로 정립된 것으로
반드시 순서대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1단계는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자세 취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즉시 멈추세요. 요리를 하고 있었다면 가스레인지를 끄고 운전 중이었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세요.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45도 정도 기대어 앉으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완전히 눕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누운 자세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혈의 양을 갑자기 늘려서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 정도 기대어 앉는 자세가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만약 의자나 소파가 없다면 벽에 등을 기대어 앉거나 침대 헤드를 올려서 상체를 높인 자세를 취하세요. 다리는 심장 높이와 비슷하게 하거나 약간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는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단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스피린 100mg 한 알을 씹어서 삼키세요. 주의할 점은 반드시 씹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째로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먹으면 약 성분이 3배에서 4배 빨리 흡수되어 혈관 속의 혈전을 녹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마세요. 아스피린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위궤양이나 12지장궤양 병력이 있는 경우,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출혈 경향이 있는 경우, 혈액 희석제인 와파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2단계는 건너뛰고 바로 3단계로 넘어가세요. 아스피린이 없어도 나머지 단계들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119 신고와 접근 경로 확보입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말하세요. 먼저 정확한 주소를 또렷하게 말하세요. 그 다음 이름과 나이를 말하세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의심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세요. 주소를 가장 먼저 말하는 이유는 통화 중에 의식을 잃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위치를 파악해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를 마쳤다면 즉시 집 문을 열어두세요. 현관문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면 대문까지 모두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현관 앞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세요.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있다면 메모지에 적어서 문 앞에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단계는 가족 또는 지인에게 간단한 알림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긴 설명은 필요 없고 심장마비 증상, 119 호출, 땡땡병원 응급실로 이동 예정이라고 간단히 적으면 됩니다. 만약 문자 입력이 어렵다면 미리 설정해둔 응급 연락처로 짧게 통화하세요. 하지만 통화는 최대한 짧게 하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단계는 호흡 조절과 심리적 안정입니다. 호흡을 천천히 깊게 조절하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으로 후 소리를 내며 길게 내쉬세요. 이때 배로 숨쉬는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호흡법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불안과 공포감을 완화시켜 혈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공포와 불안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해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려서 상황을 더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면서 나는 침착하다. 구급차가 곧 온다. 나는 잘 대처하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속으로 반복하세요. 이는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6단계는 침착한 대기와 체온 유지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침착하게 대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움직임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참으시고 물건을 챙기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체온 유지도 중요합니다. 담요나 따뜻한 옷으로 몸을 덮어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급격한 체온 저하가 혈관을 더욱 수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과도한 더위를 피하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는 마세요. 물은 조금씩 천천히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세요. 구토할 위험이 있고 갑작스러운 수분 섭취는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6단계를 머릿속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나 전화기 옆에 붙여두고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평소에 반복 연습한 것만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6단계는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지만
계절이나 장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부 사항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겨울철에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더욱 높입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발생률은 겨울철이 여름철보다 약 40%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증상이 나타나면 6단계를 실행하면서 체온 유지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난방을 즉시 켜고 두꺼운 담요나 패딩으로 몸을 감싸주세요. 특히 목과 손목, 발목 같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는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작은 모금씩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단,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 적당합니다. 여름철에는 탈수와 과열이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더위로 인한 탈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고 과도한 발화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대처 시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지는 마세요. 이온 음료가 있다면 물과 1대1로 희석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있다면 적당한 온도인 24도에서 26도로 맞추고 직접적인 바람은 피하세요. 얇은 옷을 입고 있다면 그대로 두되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면 조금 느슨하게 해주세요. 단 완전히 벗지는 마세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이동할 때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욕 중에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습도와 온도 변화가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목욕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물에서 나오세요. 어지럼증이 심하다면 욕조 가장자리를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샤워실이나 탈의실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6단계를 시작하세요. 물기는 대충 닦고 목욕 가운이나 수건으로 몸을 감싸세요. 완전히 옷을 차려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차를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갓길이나 주차장, 편의점 앞 등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세요. 엔진을 끄고 기어를 파킹해 놓은 후 사이드 브레이크까지 확실히 당기세요. 가능하다면 차에서 내려서 안정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증상이 심해서 차에서 내릴 수 없다면 운전석을 최대한 뒤로 젖히고 6단계를 진행하세요. 외출 중에 증상이 나타났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하면 의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카페나 은행, 관공서 등에는 대부분 의자가 있으니 그곳으로 가세요. 119 신고 시 현재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건물이나 상호명, 큰 길 이름 등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침착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걱정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을 보면 준비된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대처하십니다. 73세 김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 보건소 건강강좌에서 배운 심장마비 대처법을 종이에 적어 냉장고에 붙여두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소리 내어 읽으며 몸에 익혔죠. 어느 날 새벽 3시 가슴에 압박감과 함께 왼쪽 팔이 묵직해지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를 보며 6단계를 차례대로 실행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아스피린을 씹어 먹고 119의 주소를 먼저 말하고 문을 열어두고 딸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하며 구급차를 기다렸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의사는 심장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 어르신은 그날 밤 평소에 외웠던 순서대로 하니까 전혀 무서웠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않았던 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1세 최종식 어르신은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지만 체한 것 같다며 소화제를 먹고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증상이 더 심해졌지만 가족들 출근하기 전에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오후에 집에 온 며느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한참 넘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서 이후에는 두세 층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최 어르신은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 75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동네 찜질방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물이 너무 뜨거웠나 보다 하고 넘겼겠지만 며칠 전 손녀가 보여준 건강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물에서 나와 휴게실 의자에 앉아 찜질방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심장마비 증상 같아요 라고 또렷하게 말했죠. 곧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손녀 말을 들어둬서 다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같은 증상이라도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준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응급대처법만큼 중요한 것이 평소 예방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처법을 알고 있어도 심장마비 자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심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기에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격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걷기가 심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30분이 어렵다면 10분씩 3번 나눠서도 충분합니다. 걸을 때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적당한 강도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나쁠 때는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해도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심장을 지키는 식단의 핵심은 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음식을 싱겁게 먹기는 어려우시죠? 그럴 때는 마늘, 생강, 레몬즙, 식초 같은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2주 정도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주 2회에서 3회 정도 드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견과류는 하루 한 줌 정도로 제한하세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또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되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 하루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하루에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심장마비 위험이 5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신다면 단계적으로라도 반드시 끊으세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보건소의 금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금연 치료제를 처방받으셔도 좋습니다. 술은 정량 섭취 시 심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음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시고 가능하다면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심장에 지속적인 부담을 줍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들이 혈압을 올리고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특히 깊은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충분한 수면도 심장 건강에 필수입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세요. 정기검진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이 세 가지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인이 있는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심장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전도,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검사 등을 통해 심장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응급대처법이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평소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아스피린 복용이나 운동 강도 등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 백서는 생활 속에서 라디오처럼 틀어놓기만 해도 건강 지식이 스며드는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나는 준비됐다라고 남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다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준비가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평생의 의사 경험을 담아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